2024년 3월 31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2024년도 1분기의 끝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글쎄요,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좀 돌아가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워밍업 시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 10월 달에 행운이를 보내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이겨내고 다 이겨냈네 라고 하면 또 다시 힘들고 뭐 그런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시간이 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언제까지 계속 처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1월 달, 2월 달은 워낙 날씨도 추웠고 그리고 3월 달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몸을 풀어봐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올해 판이 어떻게 벌어지겠구나라는 게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움직인 테마들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올해 남은 9개월 동안 미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 관찰해 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점점 포근해지고 있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27일 수요일, 3월 2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뭐 크게 의미 두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2024년 2분기의 시작이자 4월의 첫 번째 주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연착륙에 주목하면서 상승했다. 3대 지수 상승했고요. 3월 28일 목요일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우지수와 S&P 500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29일 날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죠.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셨을 때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마 1월 대비 둔화돼서 이번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조금 더 부각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요. 1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었었는데 이번에는 2.8% 그러니까 1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0.1% 둔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요. 1월 달에는 0.5% 증가라고 했었었는데 이번 2월 달은 0.3%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비교했을 때도 1월보다는 둔화됐다. 이렇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지 않은 지표가 부각이 되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아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겠구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아침에 과연 금요일 날 미국 경제 지표 중에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또 미쓰리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을 봐야겠죠. 자, 1월에는 2.4% 상승했는데 2월에는요. 전년 대비 2.5% 그러니까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부각시키는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좋아 보여야게끔 하는 미국은 대선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뭔가 나쁜 게 하나 보이면 그 나쁜 거로 인해서 다른 악재들이 막 고개를 들까봐 굉장히 지금 조심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거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개시 조건을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신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11월 달 대선이 진행이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6월 달, 7월 달은 정말 미국의 대선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때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그 당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이 과연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물론 저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2019년도 미쓰리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2019년도 미국은 금리 인상은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상이에요. 인하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러한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좀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것들,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쭉 자료를 정리하는데 한 페이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저는 방송 원고를 이렇게 쭉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 대부분 이제 애드립을 하는데 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특히 이제 4월 초니까 그리고 3월 말이니까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는 4월달 증시 전망을 보면서 과연 애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봤습니다. 근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자,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우선 지난주 한 주 증시는요. 뭐라 그럴까요? 좀 지리멸렬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3월의 마지막 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2690에서 2810포인트. 그러니까 28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바로 일주일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2800포인트 근처도 못 갔죠. 지난 한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성적표를 좀 보면 코스피는 1.93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07%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17%. 자, 그러면 과연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주 동안 증권사, 특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얼마가 될까?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 머릿속에 2800포인트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NH투자증권이 2810포인트 상단을 제시했는데 2810포인트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그럼 이번 주 4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 상단을 2810포인트가 아니라 조금 더 하향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죠. 왜? 지금 애널들은 2800포인트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총선은 바람이다 뭐 기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뭐 3월 마지막 주가 됐던 4월 첫 번째 주가 됐던 두 번째 주가 됐던 이제 2800포인트는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수야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지금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690에서 2810포인트 지난주와 똑같이 제시했다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2650에서 2850포인트로 오히려 NH투자증권보다 조금 더 코스피 상단을 올려놨습니다. 자, 상승 요인이 뭐겠냐. 자, 상승 요인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발표라고 합니다. 제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해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이 2800포인트에 대한 확신이 큰 거죠. 왜? 반도체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2800포인트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근데 혹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거로 받을까? 하락 요인으로는요. 증시 상승으로 인한 버블, 그리고 미국 물가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너무 악재를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죠. 너무 악재를 모르는 척한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일 때 호사다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진짜 지수가 올라갈까? 갈까? 불안해. 근데 하다가 이제 2800포인트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조심했던 악재들을 모두 배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00포인트 돌파 시도할 것이다. 2800포인트가 언제 왔느냐? 2022년 1월 21일 2834.29포인트 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2800포인트 구경을 못했죠. 제가 2023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2000 깨질 수 있다, 2150 갈 수 있다 이렇게 코스피를 아주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 못 깬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2800은 못 갈 것이다. 그러나 2000도 깨지 않을 것이다. 그 언저리 어디인가에서 그 종목 매매가 펼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2022년 1월 21일 2800포인트 그때 여러분 왜 2800포인트 돌파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022년 1월입니다. 자, 일단 1월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백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고 경제가 멈추고 돈을 풀고 그다음에 맨 처음엔 돈을 풀면서 그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증시를 막 이렇게 부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때 2022년 1월 달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화이자 이런 애들이 개발해가지고 백신 효과가 있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으면은 다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쫙 올라가면서 2800포인트를 돌파했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고요. 문제는 2800포인트는 회복을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포인트를 우리나라 국내 애널들도 2800이 가능하네? 이렇게 깜짝 약간 놀라는 느낌이었고, 그러나 2800포인트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2700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2700, 50, 60 막 이렇게 가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2800 갈 수 있어. 이래서 2800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2,900, 3,000 이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볼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글로벌 경제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AI 등 몇몇 업종과 기업의 실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뭐 연준의 금리 인하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지금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800선 돌파는 시도할지라도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야겠죠.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22대 총선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200석을 넘어가 버리면 당장 우리는 탄핵 모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외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준다고 하지만 4월 달에는 소득세 납부 기간에 돌입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650에서 2850포인트 예상하고 있다고 했죠. 코스피 지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요. 2분기에 2600에서 2900포인트 잡고 있어요. 2분기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삼성증권이 왜 그렇게 볼까? 제 생각에는 아마 6월달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네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그것보다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 그거 5월달에 가이드라인 발표하니까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2,9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크로 환경,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좀 낙관적이야 라고 보면서 2,900 제시했고요. 2024년도 연간 코스피 전망도 2,450에서 2,9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2분기 2,900포인트 그게 올해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BK 증권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 더 유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증권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 가능하다. 아까 키움증권이 4월 외국인 소득세 납부 기간이라는 거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달 증시 전망 2분기니까 제가 증권사들 증시 전망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요약을 해서 방송으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P 500 지난 5개월 동안 25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25%. 예, 25% 상승했습니다. 자, 5개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왜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작년 11월 초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냐면 여전히 그때만 하더라도 연준이 남은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거야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였는데 고용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고용지표가 저렇게 부진한데 어떻게 금리 인상하니? 금리 인하해야지 이러면서 작년 11월 초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됐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상 임신처럼 확대돼서 12월 달에는 2024년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다 6번에서 7번까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발광을 했죠. 그렇게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못하겠네.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다가 아니야. 지금 미국 경제 좋아. 연착륙이야 연착륙. 이렇게 과도한 금리 인하를 미국의 경기 연착륙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죠?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거예요. 뭐다? 기대감입니다. 그죠? 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1월 1일 날은, 그러니까 4월 1일 날은 3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 그다음에 2일에는 구인 2월 달입니다.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발표되고요. 3일 날은 3월 달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됩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ISM에서 발표하는 3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 최근 들어 어떻게 발표가 됐냐 하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제조업 PMI 지표는 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4일 날은 3월 챌린지 감원 보고서, 그다음에 5일 날은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3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월에는 27만 5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8만 명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실업률이 증가해서 3.9%까지 남았는데 이번에는 3.8%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일부터 5일까지 연준위원들은 계속 금리 인하 시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4월 달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아웃 기간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4월 달 내내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아마 귀담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1월 달, 2월 달 약간 튀어오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경제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2달 정도는 이렇게 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3번 정도 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게 추세가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 바로,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하는 3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여전히 상승 모드면, 인플레이션 못 잡네. 뭐 금리 인하 더 나가리 되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1분기 실적 31일 FOM 가이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을 추정했던 그 코스피 상장사 99곳 중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낮아진 기업이 73곳, 무려 73.7%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월 달에 올해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4월 달에 할 텐데 99곳 중이 99, 예를 들면 99곳, 그러니까 100곳이라고 할게요. 100군데가 예를 들면은 실적 예상치가 잘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한 2자릿수예요. 이렇게 높게 봤을 때가 1월이라면 지금은 그 100곳 중에 한 74곳 정도 되는 곳이 2자릿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자릿수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2800포인트 코스피 돌파했을 때가 2022년 1월 달이라고 했죠. 1월 달 기대감. 거기에다가 백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올해 1월 달에 애널들은 올해 기업들의 전망치를 좋게 봤던 거죠. 왜? 1월 효과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네. 내가 너무 높게 봤네. 그러고 좀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좀 제가 몸을 푼다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1월 달에는 당연히 흥분 모드가 있고 2월 달에는 영업일수가 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설 연휴도 있고 쉬는 날도 많고 그게 정신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3월 달은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출되는 테마가 나타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어떤 이상한 전염병 같은 거 막 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백신인가? 그런 관련주들이 막 또 들썩들썩 거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것처럼, 1월부터 3월 달까지의 어떤 증시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기대감, 2월 달에는 약간 주춤했다가 3월 달에는 올해 어떤 테마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슬쩍슬쩍 보면서 올해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3월 달에 이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확실하게 올해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좀 증시가 흘러가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4월 달부터 매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장도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좀 늘어져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마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애널들이 내놓은 4월 달 증시 전망, 오랜만에 좀 제대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방송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4월 달에 행복한 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